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회문화 선생님, 진해용원고등학교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3강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양적 형태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양적 형태의 연구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도 있고 반대로 저희가 이 강에서 배웠듯이 질적 연구에서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너무 내용이 한 번에 많이 하면은 여러분이 머리를 쥐어뜯을 것 같아서 양적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만 오늘은 좀 제한적으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크게 질문지법과 실험법 이 두 가지 형태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지법과 그 실험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은 엄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점이요. 다시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연구 방법은요, 어떠한 소재, 현상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절차를 꾸려서 연구할까이고요.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 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료 수집은 연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점,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수능 문제를 푸실 때 자료 수집 방법을 물었는데 이거는 양적 연구야. 이건 질적 연구에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연구 방법을 물었는데 이거 실험법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정확하고 엄밀하게 구별을 하신 다음에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이란 설문지 혹은 질문지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는 자료수집법입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죠. 설문조사를 구글 설문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여서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 방향도 설정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회문화 수업을 어느 시간대에 하면 좋을지를 취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끔 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질문지법을 사용할 때 연구를 하기 위한 자료 수집법으로 사용할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아래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입니다.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대표성이라는 말이 일단 키포인트인데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표본과 모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모집단과 표본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연구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100만 명, 그죠? 100만 명 넘길 것 같아요. 그 100만 명 학생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한다? 샘플을 추출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 일부 학생들만을 여러분들이 샘플로 추출하여서 자료 수집을 하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때 모집단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되고요. 표본은 그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을 위해서 접근을 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표성은 어떻게 띄어야 하느냐? 표본에 있는 여러분들이 조사 대상으로 잡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을 정말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너무 편향적이어서도 안 되고요. 너무 특정한 어떤 특징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남녀 성비가 6대 4라고 했을 때 그 표본의 남자 여자 학생들도 6대 4를 차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표본 1000명 중에 남성이 900명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표본은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남녀 성비가 6대 4였을 때 남자 600명, 여자 400명을 이렇게 표본을 설정했다 하면은 어느 정도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띄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비만 봤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이 모집단에 대해 대표성이 있어야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일반화를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 유의하셔야 할 점, 선택지를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들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보통은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 형태로 응답을 하게 하죠. 그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유의하셔야 할 상황들을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학생 여러분들께서 질문지를 배포하셨을 때 응답자로 하여금 더 양질의 응답을 얻어낼 수 있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만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1번 라면, 2번 떡볶이, 3번 분식, 4번 면 요리, 5번 떡을 이용한 요리, 6번 떡라면, 7번 기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선택지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떡볶이도 분식이고요. 그죠? 떡볶이는 떡을 이용한 요리이기도 하고요. 떡라면은 떡을 이용한 요리이기도 하면서 면 요리이기도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고르는 사람은 1번뿐만 아니라 4번을 골라야 할 수도 있고 3번을 골라야 할 수도 있고 6번을 골라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응답자로 하여금 제대로 원하는 응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상호 배타성이 부족한 선택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복 응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볼게요. 박병준 선생님은 잘생겼나요? 그죠? 참 만들면서 양심의 가책이 많이 좀 찔렸던 그런 어떤 PPT였는데요. 죄송하고요. 자, 보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잘생겼다라는 응답밖에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문제됩니까? 그렇죠. 저를 못생겼다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밋밋하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진짜 못 봐주겠어요. 등등등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잘생겼어요라는 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포괄성이 부족한 거죠. 다양한 응답자, 모든 가능성을 이 선택지 안에 포함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을 볼게요. 당신은 키가 크고 얼굴이 작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네, 아니요, 몰라요. 라고 하고 있는데, 저처럼 키가 크고 얼굴도 큰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죠? 네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뭐, 네니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다? 하나의 문항에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 문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질문지를 만드실 때, 선택지를 만드실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잘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질문지 응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기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사회문화 교과서라던가 EBS 수능 특강 등등에 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점을 저랑 같이 한번 토파 보면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오네요. 자, 당신은 세계 금융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은행의 금융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질문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역행한다잖아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질문부터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도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응답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질문지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질문자,
응답을 요구하는 이 연구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개입이 되어 있어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러한 질문지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방금 질문지법에서 질문지법의 어떤 개념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량의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내거나 일반화를 도출할 때에도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장점은 즉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적 연구의 장점에도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지법을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수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냥 한번 쫙 뿌려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뿌려버리고 응답을 하고 그 응답 카운팅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죠? 막 대화를 하고 이리저리 뭐 자료 수집하기 위한 스케줄을 일일이 잡지 않아도 되죠. 세 번째,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솔직한 응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누가 질문지법을 이렇게 설문지를 보는데 막 일일이 쳐다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받았고 설문지를 받았는데 그 설문지를 뿌린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이렇게 막 일일이 그렇죠? 눈엣 가시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다 솔직한 응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화된 형태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왜요? 가치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통계와 일반화, 수치화, 계량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성의한 응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익명성 보장되어서 솔직하게 응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일이 그 연구를 요구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응답을 보지 않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냥 뭐 까짓 거 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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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이렇게 쭉 끊고 그냥 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학교 가정통신문을 이렇게 작성하실 때, 가정통신문에서 물어보는 어떤 질문지, 설문지 응답하실 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선생님이 안 본다고 막 대충 체크해서 내고 그런 경우 가끔씩 있잖아요. 우리 그죠? 네, 저도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을 보시면 질문에 대한 심층적인 응답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물어보니까 모든 가능성을 담기가 사실상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심층적인 응답이 어렵죠. 예를 들어 당신은 뭐 하루에 공부를 뭐 몇 시간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안 한다 이렇게 1번에 체크를 한 거예요. 그거에다가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계속 꼬치꼬치 캐물 수가 없죠. 질문지법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층적인 어떤 자료 조사가 어렵고요. 세 번째,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맹자요. 문맹자의 뜻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illiterate잖아요. illiterate는 글을 쓰거나 문자를 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글을 쓰거나 문자를 읽을 수가 없는 사람이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질문지는 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은 자료 수집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할 수는 없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문맹자는 다르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조금 주의 있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다른 자료 수집 방법을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법입니다. 실험법이란 독립변수의 처치에 의한 종속변수의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독립변수는 원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속변수는 결과에 해당한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력 좋은 친구는 이 얘기가 어딘가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몇 강에서 나왔게요? 그렇죠. 2강에서 나왔죠. 2강에서
양적 연구 얘기하면서 가설 설정에 대한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설이 무엇인가라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진술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법은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실험법에서는 보다 더 완벽하고 정확한 정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고요. 두 번째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고요. 세 번째는 사전 실험과 사후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었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험 집단은 독립변수를 처치한 집단, 통제 집단은 독립변수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이에요. 예를 들어, 학생들의 게임 여부에 의한 학업 성취도 변화를 파악하고 싶어요. 이때 독립변수가 뭐다? 게임을 하는가 안 하는가겠죠? 그래서 실험 집단에는 게임을 시키는 거고 통제 집단에는 게임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 감이 오실지 모르겠고요.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독립 변수를 처치했는가 처치하지 않았는가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동질적이어야 해요. 최대한 동질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사전 실험과 사후 실험이라는 것은 실험을 하기 이전의 실험과 사후 실험이라는 것은 이 독립 변수를 처치한 이후의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요. 가설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게임을 많이 할수록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을 세웠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때 A 집단이 어떤 집단이다? 그쵸. 처치를 가한 실험 집단이 되겠죠. B 집단은 게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학업 성취도의 어떤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실험 전이라는 뜻은 게임을 시키고 게임을 시키지 않은 그 차이를 처치하기 전이었다는 뜻이죠. A 집단에게 게임을 시키기 전이었던 거죠. 그 전에 성취도는 70점, 90점이었던 거고 게임을 시키고 게임을 안 시켰더니 이런 실험 후에 성취도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학업 성취도 밑에 이 실험점 70점, 90점을 가리고 손으로 한번 가려보세요. 가려보시고 이 뒤에 것만 80점과 85점만 한번 볼게요. 80점과 85점 보시면은 게임을 한 A 집단이 학업 성취도가 더 낮게 나왔고 게임을 하지 않은 B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만 봤을 때에는 이 가설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하셨어요?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실험 전과 실험 후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A 집단은 지금 어때요? 70점에서 80점으로 오히려 10점이 상승했죠. 게임을 한 A 집단이요. 반면에 게임을 하지 않은 B 집단은 어떻게 됐어요? 5점이 마이너스가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아서는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사전 실험과 사후 실험의 차이점을 이렇게 변화도를 측정했을 때에는 오히려 A 집단보다 B 집단이 더 낮은 어떤 성취도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 가설은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옳은 가설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실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정말로 이 게임이라는 처치만에 의해서 나타난 변화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요. 다시 이 게임 여부에만 의해서 나타난 변화인지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실험 설계의 3요소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다시 게임, 그죠? 게임 여부가 독립변수, 학업 성취도가 종속변수죠. 그리고 두 번째 A 집단이 게임을 처치한 실험 집단, B 집단은 게임을 처치하지 않은 통제 집단. 그리고 실험하기 전에 학업 성취도를 측정한 것은 사전 실험, 게임을 처치한 이후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한 것은 사후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어렵다 싶으시면은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셔서 이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수능 특강 EBS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그걸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실험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인위적 형태의 통제가 가장 강합니다. 실험법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엄밀한 결과 측정을 요구를 하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형태의 여타 실험법에 비해서 훨씬 강한 형태의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과도한 인위적인 통제로 인해서 현실이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라는 거죠. 아주 다양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어떤 세상 속에서 과도한 인위적 통제를 한 실험관 속의 어떤 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복잡성이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방금 전 사례를 보세요. 이 경우에 A 집단이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해가지고 성적이 아주 낮아지면은 그 낮아진 성적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활용해서 하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인 실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윤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우려 명심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적 형태의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과 실험법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적 형태의 연구 방법에서 사용되는 면접법, 참여관찰법 플러스 알파로 참여관찰법이 아니라 문헌연구법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